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경제의 기본인 환율과 금리. 요즘에 신경 쓰시냐고 머리가 아프실 텐데 워낙 복잡하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편견을 깨주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또 쉽고 친절히 알려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님과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기조가 심화되면서 국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자산들의 값어치가 또 떨어지는 흐름들. 그리고 최근 환율이 보면은 1,450원 선을 넘어섰는데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이 수치를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예. 뭐 최근에 그 비상기업 사태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도 환율은 상당히 높았어요. 네. 지금 뭐 2년 이상 1,300원대 환율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최근에 FOMC 회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BOJ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촉각을 기울이면서 이런 것들 보셨을 텐데 예. 조금 한 번씩 이 시간을 보면서 저희가 뭐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대응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내년 저희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예. 조금 정리하고 그다음에 앞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될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15년 9개월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50선을 받고 뭐 앞으로도 쭉 보면 탄핵 정부 말씀해 주셨지만 여파도 있었고 또 12월 FOMC가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느끼면서 고환율이 지속이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서 오늘 특별하게 변 전무님을 좀 모신 거고요. 어때요? 지속적으로 이게 낮춰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 환율도 기준금리에 가장 크게 연동이 됩니다. 네. 이제 금리라고 하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겠죠. 네. 그리고 기준금리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있고 각각이 삼는 그러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책정하는 기준금리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 연방기금금리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최근까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보통 상단과 하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미국은 우리는 이제 특정 기준금리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떠한 금리를 기준금리를 삼느냐 이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미국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무담보 이제 콜금리를 네. 기준으로 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금리죠. 이제 레포금리라고 하는 이게 이제 환매조건부 채권금리를 삼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이 5.5%까지 이렇게 굉장히 높게 갔습니다. 네. 사실상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 아닙니까? 기축통화의 금리가 5.5%면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다들 이것을 갖다 매력적으로 느낄 겁니다. 5.5%.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갈 수밖에 없겠죠. 예, 많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달러 자체도 그러면은 강하니까 거기 예금도 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대 3.5%까지로 이렇게 올렸었는데 왜냐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또 부담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더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가 계속 이어졌어요. 한동안. 이게 장기간 이어졌고 이러한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금리는 채권금리를 얘기합니다. 채권 중에서 가장 무위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채겠죠. 네. 나라, 재무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이러한 채권, 근데 미국의 이제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기준금리를, 시장금리를 비교를 한다면 이 시장금리 차도 꽤 많이 벌어졌었어요. 1%포인트 이상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시장의 영향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이 더 매력적인 거 아니나 네. 그러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좀 됐었고 기본적으로 환율의 영향은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자가 높은 은행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자가 높으면 그만큼 그 예금 적금도 매력적이 되는 겁니다.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이자율이 높으면 그만큼 매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5.5% 상단이 5.5%까지 이뤘던 미국의 달러가 우리나라 3.5% 기준금리를 보였던
원화에 비해서 상당히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환율도 점점 더 달러 강세를 가져오면서 환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영향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왔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경제 여러 가지 수입 물가라는 측면에서도 부담을 많이 주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나의 월급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조금만 사도 비싸지? 이런 것들 다 느끼셨을 그렇죠. 거예요. 이게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러한 모든 에너지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전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입이거든요. 사실은 자동차 굴리는 것도 석유로 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물가적으로도 앞으로 장기간 이러한 영향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고환율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관계없이 지금 너무 길게 이런 고환율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더 장기화될 거고 물가 상승률은 그리고 내년에도 일단 1, 4분기까지는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 쓰는 뭐 전기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변 전무님께서 뭐 자금의 이동 이런 부분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달러 예금으로 최근 돈이 막 쏠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달만 하더라도 5조 2천억 원 정도 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미국 달러 이쪽이 이제 강해지면서 5.5% 기축통화에다가 당연히 좀 매력적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네. 기준금리가 4.5%대로 1%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네. 아직도 높은 수준이죠. 예, 고금리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의 시총도요. 이게 글로벌 절반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63조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머니 부부가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일방통행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12월 달에 FOMC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연준은 좀 비둘기적인 이러한 스탠스를 견지해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3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이번에 그 FOMC가 발표나고 난 직후 미국의 3대 지수는 급락을 면치 못했거든요. 네. 급락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25bp라는 인하는 벌써 이제 시장에서 이게 벌써 반영이 된 상태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지금까지는 점도표가 그래서 중요했죠. 점도표도 네. 중요했습니다. 네. 점도표가 9월 점도표.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러한 점도표가 분기 말마다 나오게 되거든요. 분기 말마다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9월 달에 점도표는 2025년 내년에 한 4번 정도를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위원들의 전망이 나왔던 데 반해 이번에는 2번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이 시장에서 이게 줄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한 번 정도 더 줄일까? 예. 3번으로 줄이겠지. 많이 내려봤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2번만 하겠다고 뭐 점도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심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큰 우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미국의 이러한 달러의 기준금리가 4.5%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4%에 머물게 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하가 늦어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달러 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달러 예금을 붙이기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최근에 달러가 계속 강해졌거든요. 달러 인덱스조차 뭐 100대 초반에서 몇 달 전 지금 현재 107대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계속 강해지고요. 더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통화들이 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갖고 있으면 지금 이자도 높게 받고 게다가 달러의 가치도 나중에 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환차익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예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1월 같은 경우에도 동결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은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제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수출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달러 기조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영상 본 파월 연준 의장과 대치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셈법도 우리가 좀 미리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뭐 마가라고 하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러한 기치를 내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인데요. 이제 1월 20일 뭐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뭐 환율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뭐 조사에 착수했다. 이 정도는 지금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신행정부, 트럼프 신행정부가 무역 적재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다들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나 트럼프 일기를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무역 분쟁 당사국인 예.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유로존과도 무역 마찰을 크게 보였어요. 트럼프 일기에서. 그래서 유로존의 유로화, 이 두 통화가요. 굉장히 급하게 강해지는 그런 추세를 트럼프 행정부 일기 초기에서 보였습니다. 한 1년 동안. 그 이후에는 조금 잦아지긴 했지만 달러 강세로 전환되면서 초기에는 달러 약세를 밀어붙인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마가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를 추진하고 저금리를 추진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약달러를 추진했을 때 무역 적자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또한 저금리 정책을 했을 때는 기업들의 최선성이나 이러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저금리와 약달러가 필요하지 않을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언제 이러한 약달러 추세가 전환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볼 때는 조금 이번에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은 좀 매파적이었잖아요. 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조금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초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기준금리에 대한 물론 기준금리 결정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그렇죠. 행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전부터 중앙은행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 초미의 관심사고요. 다만 환율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앞으로 1, 4분기가 지나고 내년 달러의 강세는 어느 정도 제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파월 연준 의장의 달러의 방향성에 대한 충돌 이런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무님, 그 현재 투자자들이 엔화 자금 동향에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BOJ라고 하는데 여기 금리 결정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동결이 났는데 이렇게 금리가 결정된 배경은 뭐라고 보시고 언제쯤 그러면 인상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까지 좀 차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은행의 그 물가 정책은 사실상 다른 은행들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반대였죠. 왜 그러냐면 일본은 지난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이라는 초유의 그러한 경제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올라서 문제가 됐었죠. 부동산 문제라든가 우리나라만 해도 물가가 너무 높은데 임금은 거기 안 따라가니까 거기에서 소득과의 불균형,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이러한 모든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연준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정책적인 목표, 통화 정책의 목표는 하나는
통화 정책의 통화 정책을 사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의 목표가 2% 아닙니까? 2% 이하로 낮추는 거예요. 이것에 반해서 BOJ, 일본은행의 물가 정책의 목표는 2% 물가를 달성하는 2% 이상으로 물가를 올려야 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물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 물가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물가를 유지를 해야 되는 어느 정도까지는 담보를 해야 되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BOJ 위원들이 사실 인상 쪽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12월 금융정책 회합,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일본은행의 이러한 회의죠. 금융정책 회합을 앞두고는 많은 위원들이 다시 우리가 물가가 2%를 달성을 진짜 했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다시 갖기 시작했어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특히나 모든 돌다리도 다 두들겨 보고 가는 그런 보수적인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위원들이 이렇게 내년까지 이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내년까지 계속해서 일본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예. 지금 자막이 인하라고 나왔는데 인상입니다. 네. 예.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0.25%거든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앞으로는 조금 소폭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속도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비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느리지 않을까, 천천히 인상의 속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는 엔화의 가치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네. 최근까지도 뭐 엔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달러 말고 다른 통화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거는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의 그 통화 가치는 2025년도의 통화 가치는 지금까지의 통화 가치, 그러니까 환율이죠.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2025년도의 환율은 지금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고요.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안합니다. 불안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유로화에도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최근에 유로화가요. 달러와 대비해서 유로 달러 환율이 1.03대까지 내려갔었어요. 이러다가 지금 1.04 정도로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유로화의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지금 내재적으로 강해서 그런 것보다 다른 도전자들이죠.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달러 인덱스에 차지하는 가중치가 기본적으로 50%가 넘기 때문에 이런 큰 가중치를 가진 유로화가 약해지게 되면 달러화가 사실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유로존이죠. 유로중앙은행이 그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우리가 주시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BOJ 같은 경우에도 엔화 약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1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었지만 내년에 1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무님께서 일본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적을 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단어를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간산 이슈와 관련해서 그때 증시가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인데 초과고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전히 우려스러운 문제로 보시는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8월 6일이었나요? 그날 이제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의 그 도화선으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엔캐리 청산인데요. 엔캐리 청산 그러시면 일반인들이 사실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엔화는 사실은 일본의 뭐 통화라는 건 다 알고요. 근데 캐리가 왜 나오느냐? 캐리가 뭐냐? 캐리라고 하면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자. 그래서 이자가 낮은 경우에는 돈을 갖다가 사지 않겠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이자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리가 없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넣어도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럴 바에야 뭐 달러 기준금리 높아졌잖아요. 게다가 호주나 이런 데도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 그러면은 엔 말고 다른 나라 통화를 사자. 이게 이제 엔 캐리였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를 해서 이자가 나오는 대로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엔 캐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서 제조를 하고 수출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매우 많잖아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그러한 제조업이나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해외 일찌감치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설립하고 네.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서 수출하게 되면 그런 이윤들이 해외에 남게 돼요. 예,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본 본사로 송금을 하고 들여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본의 엔화가 이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장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넣어놔도 이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네. 그냥 차라리 달러에 넣어놓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장님이, 일본에 계신 부장님이 그러면은 갖고 있어요, 해외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또 가치가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가치도 떨어지고 엔화에 뭐 이자도 없는데 이것을 굳이 송금을 할 필요가 있느냐. 네. 그래서 송금을 늦춰지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측면에서도 예대 마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예대 마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외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차라리 해외 기관들한테 이것을 자금을 갖다 조달해서 거기서 이윤을 받게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엔이 전부 다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네. 일본의 그 기준금리 엔화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일본으로 투자를 갖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전환점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청산에 대한 우려, 뭐 공포까지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시간이 덜 걸릴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기준금리가 아직 절대적인 레벨에서 낮아요. 0.25%에서 아무리 많이 올려봤자 내년에 0.7, 0.8%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빨리 올라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절대금리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일본의 국채죠. JGB, 일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도 1%를 넘어서 현재 한 1.5%까지는 올라가야지 이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이러한 10년물 국채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섣부른 우려감은 좀 자제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듭니다. 네, 오늘 뭐 우리나라 환율 그리고 거대국 미국 그리고 신경 쓰이는 일본 주요국의 금리 환율의 동향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좀 자주 출연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인사이트 오늘과 같이 좀 많이 좀 펼쳐 주십시오.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종규 미주호은행 전무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